이어서 2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세션은 기존 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또 적용과 성과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 최지훈 본부장님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네카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 최지훈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의료기술 재평가를 저희가 시작한 지는 벌써 이제 꽤 시간이 됐는데 아마 조용조용하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큰 장소에서 처음 소개드리는 장소여서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은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도 됩니다. 오늘 그간에 해왔던 사업 배경과 현황을 조금 소개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민하고 있는 점들을 좀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이제 재평가는 의료기술이 시장 진입한 이후부터 전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평가 요구가 있었고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구태여 다시 언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지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도모와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보건의료 자원을 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고령화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이라던가 앞으로 보험 재정은 더 쓸 일만 남아있지 남아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 최적 사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오버유즈도 있고 미스유즈도 있고 언더유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더유즈 되고 있는 건 조금 더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오버되거나 미스유즈하고 있던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최신 근거를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07년이어서요. 그 제도 도입 이전에 이제 급여 리스트에 들어왔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신의료기술 도입 이후에는 승인을 받아서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등재 급여, 그다음에 등재 비급여, 선택 비급여, 또 선별 급여까지 모든 그 급여 유형에 상관없이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거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앞단에 이제 의료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의료기술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의료기술이 또 더 좋은 의료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 기술은 또 쇠퇴하게 되는 이런 생애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 뒷단에도 조금 지속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의료기술 재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2018년도에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제, 연구 과제로 진행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그게 되겠냐, 한번 들어온 기술이 뭔가 쇠퇴한다고 해서 뭔가 정리하고 이거를 뒷단을 관리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의구심 많이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표현해 주셨었는데 그래도 지금 꾸준히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하고 의료기술 재평가의 이제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해서 드리면 아마 앞단에 있는 부분은 지면으로 다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 체계 진입을 위한 이제 그 평가 결과를 그렇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재평가는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신의료기술은 근거법이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은 의료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혁신의료기술의 재평가는 이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재평가는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재평가가 어느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좀 말씀드리면 행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근거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 사실은 이 행위급여를 평가를 통해서 뭔가 급여의 그런 것들이 변경될 거라고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 하나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 그 하지세럴 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권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의료기술을 통과했는데 기존 의료기술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가 인상에 대한 제조업체와 의료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치료의 인상적 유용성 개선 여부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를 해달라는
심사평가원의 의뢰가 있었고 이걸 이제 재평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평가를 했고 그 중에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기존 기술 등재 급여 행위였는데 선별급여 50%로 이제 돼서 수가 인상과 의료계 요구에는 저희가 이제 답을 한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환자분들께는 이걸 받으려면 이제 본인 부담금 50%를 내야 되는 그런 의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선별급여와 행위비급여는 이제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저희가 회의 안건이 올라갈 때 저희 내부에서 검토한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도입 타당성이나 본인 부담료 조정 등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같은 경우는 비급여 협의체나 비급여 관리 정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비급여는 저희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흔히 피로, 권택, 그러니까 치료적인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수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해서 의료 소비자한테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평가가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2017년 8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부터 해서 지금 최근 21년도에 있었던 복지부에서 발표하고 계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들이나 이런 거를 쭉 모아보면 제가 라인 바이 라인 다 읽진 않겠지만 급여화된 행목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던가 뭔가 의료적 필요도 기반으로 다시 급여를 기준을 뭔가 정리하겠다라는 의도가 계속 다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반은 없지만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에 지금 부합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는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이 이제 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필수의료가 무엇이냐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 이런 기사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별급여, 등재급여, 행위비급여 이것에 대해 이 컷오프가 어디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 재평가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말에 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의 재정관리 쪽을 보시면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합리적 지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젠다가 있고 그 부분에 재평가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평가 사업단이 있는데요. 지금 총 2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신의료는 신청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주제를 발굴해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1년 안에 51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평가위원회 위원님들도 19인으로 구성이 되어 계신데 매월 이제 위원회를 하고요. 1년당 한 51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평가를 하셔서 후보 주제에서 발굴하시고 계획서 평가하시고 최종 심의하시면 한 건당 한 3번 정도 위원회를 하시는 건데 1년이 52주기 때문에 매월 이걸 하시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인데 다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소위원회도 한 600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건당 이제 소위원회를 한 10인 내외로 만들어서 3-4번 정도 안건당 소위원을 계속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평가 수행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주제를 발굴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수행한 다음에 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내리고 지금 결과 활용에 있어서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나 사업 모니터링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임상 진료 지침이나 대국민 정보 제공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층 의뢰가 필요한 건들은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되어 계시고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먼저 평가하면 회의체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급여 유형별로 그래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거의 수요조사하거나 그다음에 내부에서 발굴하는 것도 그냥 전체 목록을 가지고 초기에는 발굴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급여, 선별급여, 등재 비급여, 선택 비급여에서 조금 다 발굴하는 소스들이 조금 더 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체 기술이 많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등재에 딱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의료기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에 있는 뭐 나이스의 Do Not Recommendation이라던가 추징 와이즐리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최근에 변경이 있었던 건들 그런 것들 위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급여는 이제 선별급여가 도입돼서 평가 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발굴해가지고 좀 평가할 수 있어서 가장 주제 발굴로서는 조금 품이 덜 드는 의료 급여 분류가 되겠고요. 등재 비급여는 진료비 정보 기준 가격을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가격 격차가 큰 항목들 위주로 조금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 비급여는 공단 비급여 상세 내역 자료 기준이거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 그다음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항목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건 후보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후보를 쭉 발굴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재평가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우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같은 게 이제 가중치가 6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외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안전성의 문제가 그 중재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행 가능성을 제외하고 1번부터 4번 항목에서 평균 4점이 한 카테고리에서라도 넘으면 그것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이제 주로 체계적 운동고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경제성 평가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첨부 자료를 통해서 현황 분석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많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는 필요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참여단에서 평가를 하다가 올해 환자 대상 FGI로 평가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지금 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쨌든 의료기술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 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참여단은 환자가 아닌 국민참여단이었습니다.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그 20년부터 22년까지 국민참여단이 이제 참여해서 이 의료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은 그 환자가 아니잖아요. 질병도 없었고 그 기술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대상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셔다가 동영상을 찍고 PPT를 만들고 막 설명 자료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도 이게 잘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환자 대상으로 오히려 그 재평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생한 경험을 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자라는 것을 해서 방향성을 좀 바꿨고요. 올해 무실금 수술이라던가 갑상선 양성결정 고주파열 치료술, 고주파 자궁근종 유해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대상으로 이제 FGI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실상 환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 병의 그 치료를 받은 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료 확인서를 띄워달라 그러면 거기서 한 70%가 이게 그럼 전 안 할게요 이렇게 나가시게 되고 또 이제 하신다고 해서 참여해서 겨우겨우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FGI를 했고 듣고 있는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환자분들은 이런 걸 경험했구나. 이게 힘들었구나. 이 기술이 도움이 됐구나를 FGI에 참여하는 저희 평가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잘 이해했는데 이게 막상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는 굉장히 안건이 많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세하게 잘 전달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리고 FGI 질정연구의 방식이다 보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알려드리기 힘드니 어떻게든 좀 정량적으로 한눈에 딱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좀 개선점으로 도출이 돼서 그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은 조금 계속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가치 평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HTR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기관들도 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용어 정리부터 안 된다라는 문헌이 최근에 나올 정도로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심의는 저희가 이제 하시게 되면은 권고함, 조건부 권고함, 권고하지 않은 불충분의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고 있고요. 이 등급도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서 한 번 더 이제 그 변경을 해가지고 수정을 한 안입니다. 그래서 권고함은 우리나라 임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분들 대부분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거고, 조건부 권고함은 어떤 환자의 특징이나 그 환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유용성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분에게는 그닥 효과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권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 불충분은 현재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논문 자체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뭐라고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권고 등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하고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18년 이후에 262건이 게시가 돼서 234건이 평가 완료가 되었고, 비급여 항목이 이제 한 50% 이상으로 좀 많은 거고요. 굉장히 그 짧은 한 5년여 동안에 262건을 게시했다는 건 좀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고시가 신설이 됐거나 급여가 확대됐거나 축소됐거나 삭제됐거나 또 검토는 됐지만 유지된 건 정도가 한 32건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제공한 거, 적합성평가위원회라든가 저희가 이런데 다 그 보고서를 제공한 건 97건 정도 돼서 한 129건 정도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시 32건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악업성 뇌졸중에서 하지재활 로봇이 선별급여 50이 됐다던가, 그다음에 위암 전립선암 대상으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별급여 80이었는데 별로 문헌이 그간에 쌓인 게 없고, 이제 그래서 선별급여 90%로 일부 질환이 변경됐던 거, 그다음에 폴리믹신 B나 유방암 시용체 검사 같은 거 비급여 삭제됐던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선별급여를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선별급여에서 비급여가 됐거나 선별급여에서 90이 됐거나,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본인 부담률 80, 90 내면서 계속 사용하게 하기보다는 비급여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이제 적합성 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22년도에 이게 이제 신의료는 받았는데 재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으면 불충분이 났고, 이제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거가 이제 좀 기다려지는 그런 안건들입니다. 사실은 신의료는 됐는데 재평가는 왜 안 된다고 하고, 재평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적합성평가에서는 급여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기술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과연 이 급여 유형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같이 결부돼서 검토가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는, 등재 비급여는 이제 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현재는 지금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할 때 올해 9월부터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제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비급여 그 결과들이 같이 이제 공단과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등재 비급여에서 성과가 났던 거는 뭐 유방암 수용체 검사 이렇게 굉장히 약간 오래됐고 현재 잘 쓰이지 않고 이런 기술들이 쇠퇴가 된 그 쇠퇴 기술로 평가가 돼서 비급여 목록표에서도 삭제된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사결정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옛날에 도입되고 현재는 전혀 쓰여지지 않는 기술이라서 등재 비급여 한 게 활용이 이렇게 좀 잘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등재 비급여를 저희가 평가했던 안건 중에서 체해 충격파 치료라던가 비급여 물리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해 충격파 치료했는데 이제 손보사에서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 개인분한테 급여를 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뇌카 보고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신문에도 게재가 됐었고, 마지막에 이제 국제 충격파 치료 학술대회에서 뇌카 보고서에 대한 공개 토론이 개최가 됐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치 뇌카 너희가 잘못했잖아라는 뉘앙스였지만 결국은 뇌카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던 그런 그 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를 마련하시겠다, 이런 이제 학회 그 마무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대출치료나 체해 충격파 등식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 대책 광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원실 질의가 있어서 이제 필수의료 총괄과에서 저희 보고서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송부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재 비급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그 비급여 목록에서도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초기에 몇 건, 5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평가건들은 등재 비급여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혼란이 있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비급여는 이제 생활 밀착형 의료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에서 소팔메토 추출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SBS 조동찬 기자님이 이렇게 별로 내과에서 찾아봤더니 근거가 크지 않다더라 이렇게 저희 기관 명패 제일 크게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보도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C 주사나 소아 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 그 호르몬 치료도 현재 근거가 이 정도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외에서 HTR 우리나라만 재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그 나라들도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 전략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폴리시 스테이크홀더나 폴리시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빙 HTA도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하는데 한 번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결국은 불확실성, 근거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어디가 불확실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 근거가 생길 때마다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빙 HTA에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퍼블릭 펀딩 디시전을 위해서 HTA의 그 의료기술이 가져야 하는 허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게 조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평가는 현재는 사실 그 비용적이거나 보험 재정이나 이런 쪽보다는 임상적인 안전성, 효과성을 우선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이 평가 의료기술이 넘어야 하는 허들은 어디인가는 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재평가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 등재급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료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저희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제도적인 연계장치가 없는데 임상이나 의료계나 환자분들에게 이걸 공고한다, 공고하지 않는다를 제공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답은 어쨌든 임상진료지침과 연계를 해서 의료계의 자정작용이나 어떤 그런 의료 문화를 잘 창달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아니라 리얼월드 유틸라이제이션인데요. 이게 도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행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넓게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축소돼서 적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확인해야 하고 그게 조금 다를 때는 적응증이나 행위적인 표준화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평원에서 저희가 심층의뢰 저희에게 주시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적 제도적인 그것도 없이 그냥 2017년도에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할 때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내과가 심층 분석해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담당해야 하는가 그런 그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비급여 같은 경우는 등재나 선택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가 재평가를 하게 되면 체해 충격파처럼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손보험이 막 그걸 그렇게 활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의 목적이나 활용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비급여 부분은 사회적인 가치, 환자 국민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방안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고 근거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업데이트 가능한 그런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262개나 했는데 사실 재평가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대국민 홍보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 모시고 설명을 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최지훈 본부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 즐거우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경품 추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경품 추첨에 이 번호표에 색깔이 틀렸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딩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49번 스피커, 그다음에 굿즈 185번, 굿즈 31번은 하얀색 종이고요. 스타벅스 상품권 3분이셨잖아요. 43번, 108번, 61번은 노란색이었습니다.
흰색과 노란색이 좀 구분이 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님께서 추첨을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똑같이 스피커 1분, 굿즈 2분, 스타벅스 상품권 3분을 뽑아주시겠습니다. 일단 네, 스피커 1명이세요. 네, 종이색은 흰색입니다. 33번. 바로바로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뽑아주십시오. 이번에는 굿즈 상품입니다. 네, 흰색 종입니다. 124번. 어머, 하셨는데. 네, 놀라셨군요. 앞뒤에, 네, 이건, 네, 굉장한 우연인데요. 계속해서,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공교롭게. 자, 두 번째 굿즈 상품입니다. 네, 요걸까요? 요걸까요? 이거 어렵죠? 저는 이제, 네, 의장님께, 그쵸? 90입니다. 흰색 종이에 90.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 네, 5만 원 상품권 3분이 있거든요. 연달아 뽑아주시겠습니다. 하나 떨어졌다. 2장이에요. 2장이에요. 지금 2분을 아닙니다. 어차피 3분이니까 네, 뒤에 분 아쉬우시니까 그대로 갈까요? 네. 167번. 하얀색 167번. 어디 계세요? 앞에 계시고요. 와, 이분 정말 운 좋다. 네, 이렇게 어떻게 얼떨결에 뒤따라 들어왔어요, 이분. 168번. 흰색 종이. 168번 어디 계세요? 네, 167번한테 이따가 이분한테 좀 고맙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명당 자리네요. 저쪽에서 지금 벌써 3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마지막 스타벅스 상품권 한 장 네, 남아 있습니다. 노란 거 뽑으셨습니다. 노란색으로 45번. 네, 근사했나 봅니다. 45번? 45번? 있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 이따 나가실 때 등록 데스크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운의 주인공이 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네, 이 럭키 드로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 세션 끝나고 갤럭시 버즈 프로 2와 에어팟 프로 2 해서 두 개씩 총 4분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제 표정들이 행복하시죠? 아직 안 뽑히신 분들이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 세션은 네, 지금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방금 네, 투표를 도와주신 박정률 의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정률 의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문창진 좌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셨는데 제가 잘 할지. 근데 아까는 네카가 듣는다 해서 답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최지훈 본부장께서는 또 묻는 제안을 주셔서 이제 묻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리고 아까 답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얼뜻 떠오르는 그 귀절이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이 대학원생들 시험을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교가 상당히 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인슈타인 박사님께 여쭙습니다. 박사님, 올해 문제가 작년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당연히 문제는 똑같지만 답은 작년하고 전혀 다르네.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는 똑같을 수 있지만 답은 다르다는 말씀으로 답한 내용도 아마 오늘 또 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내년에 이어서 할 때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질문은 비슷하거나 똑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아마 아까 패널 한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변화인지 개혁인지 개학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선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년 슬로건을 조금 제안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행시가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네카가 듣는다보다는 네카가 귀담아 듣는다. 뭐 이런 내년의 슬로건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래서 영어에도 듣는다가 여러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listen, hear도 있지만 저도 최근에 알은 단어 중에 하나가 귀담아 듣는 경청의 단어라는 뜻으로 heed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H-E-E-D. 그래서 같이 듣는 거라도 그냥 대충 듣는 건지 마치 지금은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좀 군대 익숙한 용어 그런 스타일 가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딱딱하지만 씩씩하고 확실한 그런 거지만 듣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아마 더 잘 듣는 경청을 하는 귀담아 듣는 그런 입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년 슬로건까지 혹시 내년에 제가 안 불려오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지은 본부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잘 해주셨고 저희 보고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2018년부터 5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고 아직은 법적 근거가 지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또 네카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매달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 신의료기술 평가 15년 역사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매년 조금씩 더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 6분의 패널을 모시고 5시 반까지 제가 나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패널 분들을 어떻게 연단에 모셔야 되지 않나요? 네네. 6분을 앞 패널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송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예방의학과 예방의학 의학통계학 교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장소가 저는 처음인데 건설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 연자분들의 패널분들의 양력과 경력은 소개는 생략을 드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김형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소화기 내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패널 모시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님 박현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도 인사 좀 해주시죠. 왜 저쪽만 인사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다음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님으로 계신 강정화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언론계 대표로 오신 SBS 보도국 정책사회부 부장 전 기자 조동찬 기자님. 네. 오늘 좀 특이하게 저를 포함해서 7명 중에 3명이 신경외과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건복지부의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 좀 돼서 그 자세한 양력과 경력은 제가 생략드린다고 말씀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그 6분의 패널을 모시고 먼저 이게 시간은 한 10분씩 주어질 수는 있는데 좀 가능하면 축약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서 의료기술 재평가 참여 경험과 서비스 제공자 재연 두 분 모셨는데 이무송 교수님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안 나오나요? 그럼 이제 연단에 앉아서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되게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이쪽이 전공이신데요. 저는 전공이 심사, 평가 그게 전공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IRB 위원장도 하면서 과제 심사를 한 수백 건 했고요. 식약처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동안 임상 심사관을 했고 지금 네카에서는 거의 네카 반 직원처럼 온갖 심사에 다 들어가서 저분은 왜 이렇게 자주 오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거의 심사하고 평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법학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도 땄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을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성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10분 정도 시간에는 두서없이 이게 슬라이드가 안 비춰지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하네요. 좀 예민한 이슈들도 좀 있고 그런데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게 슬라이드를 좀 아닙니다. 올려줄 수 있을까요? 뽑아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네카에서 신의료기술 평가하는 일이나 의료기술 재평가하는 일들이 의료기술을 의약품, 의료기기로만 바꾸면 식약처에서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식약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카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있어야 그 평가에 힘이 들어가고 그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러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뭐 보험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제가 재평가 소위원회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보면은 네카에서 상당히 갑이 아니고 을인 입장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슈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과제는 오늘 나왔던 거에도 유방암 수용체 검사에 참여했고 체외 간 지지요법, 경막외강 신경성형수술, 그리고 폴리믹신 B를 이용한 혈액 관리요법, 유방암 수용체 검사, 그리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 그것도 그 부위별로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대여섯 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상지, 하지, 뭐 관절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떠한 기술을 평가해야 되느냐, 재평가해야 되느냐를 보니까요. 등재된 의료 기술이 있고요. 근데 등재된 의료 기술은 등재급여, 네. 예, 이렇게 되고요. 도리어 여기가 잘 안 보이니까 더 힘드네요. 예. 예, 그 이미 최지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재된 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대인지 등재급여, 선별급여, 그리고 등재 비급여고 비등재 기술로서 선택 비급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 비급여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좀 던져놓은 그런 거에 가까운데 제가 이 선택 비급여를 보면서 몇 개 심사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제도권 밖에 있다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게 가습기 살균제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 비급여 중에서도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술들이 우리 모르게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 비급여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안전성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선택 비급여를 열심히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등재 비급여가 제가 재평가를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재 비급여는 신의료 기술도 통과된 후에 이제 프랙티스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무엇을 평가해야 되느냐 그 얘기로 가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가 있느냐, 즉 재평가는 근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 중에는 뭐 경제성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보통 재평가할 때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응증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에 적응증, 용법, 용량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어떤 환자에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의료 기술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료기기는 레이블이 좀 아주 넓습니다. 의료기기의 허가 목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골관절염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응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료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내과로 오면은 아주 브로드한 적응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흔히 평가하는 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대개는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의료 기술은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신의료 기술도 통과되고 뭐 등재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응증에 따라서는 가치 없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체외 충격파 같은 게 사실은 대표적인 건입니다. 체외 충격파는 어떤 관절에는 상당히 나이스하고 효과가 있다는 근거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부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적응증이 중요하다. 제가 의약품의 예를 들어보자면 골관절염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제일 처음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브로드하게 적응증이 나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관절에 다 쓸 수 있게 해놓으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약처에서 어떻게 했냐면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기존에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약들도 상당히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료 기술도 최소한 등재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션을 적응증을 아주 구체화해서 근거가 있는 적응증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제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재평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낀 것이요. 해당 의료기술의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와야죠. 지금 신경외과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신경외과 의료기술 같으면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정형외과 기술 같으면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재평가가 제대로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재평가의 위원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평가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학회를 대표하거나 학회의 이익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써놨는데 대한민국이 허락한 의료기술을 왜 내카 너희들이 재평가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평가소위원회는 첫 회의할 때 아 이거 망했구나. 개판이 납니다. 모든 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문제인데요. 근데 제가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과연 그 학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근거 없이 적응증을 확 넓히고 급여 쪽으로 많이 가거나 또는 비급여 쪽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그 해당 학회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자는 근거 기반 의학 전문가, 보건의료원의 전문가, 식약처 같으면요 신약 허가 심사할 때 식약처의 담당 주무관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주도권을 가지고 평가를 대부분 수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임상 전문가들이 조언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심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미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한두 가지 이슈만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건 제가 내카에게 듣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카 직원같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이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그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해충돌을 오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그 학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의료 기술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급여, 비급여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는 상관없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소위원회 한 번 하면 그냥 끝납니다. 사실은.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해야 될 기술이 있다. 이게 바로 재평가의 포커스가 돼야 되는 기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사실은 그 해당 학교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임상 전문가들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재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학회에서 맡아서 해주시면 사실은 내과에서 그런 재평가로 뜬금없이 하는 일이 안 생기죠. 유방암 수용체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임상 의사들 회의 첫 번째 할 때 이건 이미 안 쓰는데 뭐 평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바로 삭제되거나 이렇게 쉽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시간 정리.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이해 충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해 충돌을 해결하려면 그게 해당 전문 분야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재평가는 근거 기반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건 제가 그냥 멋대로 써봤습니다. 재평가 결과 신의료 기술 평가를 포함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여성시대를 한번 간단히 들어드리면 한 10년 전에 요실금 수술을 커버하는 삼성생명의 보험이 나왔어요. 그 보험 나온 다음에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그 직원이 잘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 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이 의료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개선해야 되느냐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여러 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무성 교수님께서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등재 비급여, 선별 비급여 관련돼서 내용을 언급해 주셨고요. 물론 이제 저희 재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 통과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도입된 그런 기술도 저희가 이제 재평가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언급해 주신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적응증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재평가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다 하시는데 또 너무 구체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재평가하는 측면에서 또 이런 상당히 근거 확인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인 부분이 돼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평가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이 실제 상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 그런 갭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패널 올리겠습니다. 기술 재평가 참여 경험과 서비스 제공자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중앙대 김형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내카의 의료기술 재평가위원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하시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병원의 의료기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위원도 우리 박현성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 최지은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두 위원회에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를 제가 몸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약간 중복이 되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체감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무성 교수님은 실제 각각의 의료기술에 대한 그 재평가에 대한 디테일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정부에서 정해지는지 이게 급여권으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과정을 그 마지막 과정들을 쭉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일로 띄우는 거를 생각을 못 해갖고 제가 그냥 말로 읽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의료기술 재평가는 제가 그 의료기술 재평가위원으로 근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최지은 본부장이 얘기하셨지만 기존의 의료기술이 정말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재평가 기준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신병원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이걸 바탕으로 재평가된 기술의 급여 기준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선별급여, 비급여 등으로 실제 실무에서 이걸 상향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향시킬 것인지 아니면 존치시킬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여기 계신 신내카의 연구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근거를 마련해서 올리고 또 그런 주제 선정하는 과정도 제가 옆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루트로 포괄적으로 설정이 되는 걸 보면서 그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 중복면이 양쪽에서 생기는 걸 제가 계속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양쪽의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의학적인 타당성과 그다음에 유효성과 안전성 지표인데 적평위에서는 이 평가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각 학회에 서면 발신을 해서 수신을 받습니다. 학회 의견을, 전문가 자문 의견을. 그리고 그 심평원에 있는 실무 분과에서 의견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 내카에서 작성한 이 재평가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실무 책임자분이 저 강준 과장님인데 저는 복지부에게 묻는다로 이 주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재평가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각 행위에 관련돼서 각 분과 그 소위원회에서 관련된 몇 명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름 결정이 된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을 하고 그리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시 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심평원 주관의 그 적평위하고는 좀 달리 이 보험 재정과는 다른 즉 독립적으로 의학적 권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재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일원화시키려고 그 재평가위원회 의견이로만 일원화가 안 된다면은 조금 더 비중 있게 그 복지부에서 의사 반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권고 등급 중에 권고한다 그러면은 그 보장률을 좀 상향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본인 부담률을 증가하거나 혹은 비급여로 거꾸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가 또 겹치는 게 이 재평가위원회의 사회적 가치 평가하고 적평위의 사회적 요구도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양 위원회 소비자나 환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성 문제가 양쪽 위원회에서 또 거론이 되는데요. 이 적합성평가위원회나 적평이나 재평가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무성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다른 예방의학 전문가분이 들어와서 방법론 전문가분이 들어와서 항상 의견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 눈에는 이게 비용 추계지 진정한 의미의 비용 효과성 연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하셨지만은 이게 단순히 비싸다 싸다를 비교해서 토탈섬에 대한 비교로 이게 경제적으로 낫겠다 낫다 이거는 국민학교 산수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들여다봤더니 심평원에서 의뢰를 할 때는 심평원에서 내과로 의뢰할 때는 심층 평가가 필요한 경우 진정한 의미의 그 비용 효과 분석 cost effective analysis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최근에 느낀 거지만 이 내카의 이 재평가는 개별의 의료기술의 원투원 즉 1대1 비교 평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임상 필드에서의 사용 양상을 반영한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게 이제 수술 부위로의 그 국소 마취제 투여의 경우에 재평가위원회에서는 단독 사용과 다른 통증력 효과의 병용 사용을 구분해서 평가를 했는데 재평가위원회에서는 분석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도출돼서 평가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두서없이 제가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양쪽 위원회 일을 하고 있지만은 뭐 어느 위원회나 협의체에서는 항상 느끼는 바지만은 이게 일관성이냐 유연성이냐에 제가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물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한데 앞서 많은 악유가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칫 이런 원칙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임상 현장의 이 다이버시티, 즉 현장 다양한 거를 담아내지 못하는 또 함정에 빠지게 돼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현명한 결정을 할까가 양쪽 위원회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표별 가중치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지표별로 가중치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게 유효성이 대체 불가라고 하면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물론 뭐 처음부터 우리가 경험도 안 하고 이걸 양위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년 워크숍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향후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약을 잘 해주셔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네카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이 현재 네카가 진행하는 재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또 적합성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또 이 과정과 중복되는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진행 중인 내용 중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유기술 평가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2번 이런 권고 등급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레이딩하는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수정 보완을 했고, 이제 아마 올해 지나면서 한 번 더, 그래서 한 기수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법제화의 진입까지 저희가 최대한 이런 단순 안전,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걸 떠나서 더 한층 더 나가면 지금 말씀해 주신 뭐 경제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의 사회적인 그런 가치 평가까지 지금은 이제 일부의 경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놨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의료기술 재평가 활용한 보험급여 의사결정에 대해서 박현순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로 불편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니 조금 이해를 더 좀 돕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에 분들이 전부 다 좀 미시적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조금 거시적인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얘기만 나오고 뭐 의료기술 뭐만 나오면 하여튼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시지만 앞에 타이틀이 얽히고 설킨 뭐 무슨 제도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의 개념이 지금 여기서 쭉 다 논의된 것들을 합치면은 저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성장도 도모를 해줘야 되고 산업계획, 그다음에 환자랑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과와 경험, 여기 안전, 그다음에 의료질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보장성과 지속 가능한가가 우리의 이제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냐면 우리 보건의료 가치사슬을 보면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원료를, 그러니까 뭐 치료의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뭐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관여하는 분들이나 전부 다 이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건의료 모든 가치사슬은 우리가 인바운드, 즉 업스트림 밸류가 있고 다운스트림 밸류가 있는데 우리는 가치를 내려주는 다운스트림 밸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의 책임도 자꾸 오고 보건부의 그런 책임도 이제 다 몰리고 뭐 네카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 전부 다 그런 책임들이 다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원 내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보건의료는 분명히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있는 환자가 이게 우리가 의료 행위, 뭐 치료제로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이 병원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자원들을 갖고 이분들한테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서 이제 환자가
가치를 얻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환자 쪽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보건의료 가치 사슬은 보면은 이제 생산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의료기기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거를 공급망으로 하는 사람, 그럼 그것들이 병원에 모여서 의료 기술을 갖고 그거를 환자한테 뿌려주고, 그러면 의료기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이제 그 지불 제도를 갖고 지배를 당하고, 또 페이어들은 자기가 어떤 건강보험을 선택하느냐를 갖고 그걸 또 지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스트림 밸류에 있는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좀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공적 관리가 한 부분은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 지속과 치료 결과와 안전 경험, 여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정부가 아래로 내려와서 저 아래 땅까지 지금 자꾸 이제 관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그 안전성을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의료 여기에서 오늘 특히 재평가는 우리가 그 어떤 비효율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두 가지 보건의료에 큰 적에 있는데, 하나는 이 잘못된 근거 없는 의료기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재정 배분이 잘못됨으로 생기는 알로케이션 이너피션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행위별 수가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 슬라이드에서 보였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기술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기본 요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리스크를 풀링했다가 그것들을 어떻게 전이하는가거든요. 우리가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리스크를 나눠갔느냐인데, 그게 이제 위험의 전이를 하는 방법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와는 코페이먼트 정액제 같은 걸로, 그다음에 코인슈런스 뭐 우리 분담료 같은 걸로 이렇게 위험을 해지하고 있는 거고, 의료 제공자와 우리가 위험을 공유할 때는 우리는 지금 행위별로 돈을 주고 심사 평가라는 걸 갖고 거기를 해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스콥에서 어떤 정도의 번들로 페이를 할 건가 하는 그거 부분이 위험의 공유를 그렇게 해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부족한 기술들은 그렇게 하고, 또 의료 제공자는 산업계와 이제 가격 같은 걸 갖고 우리가 이제 위험을 쉐어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비급여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비급여가 들어오면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이기 때문에 예비급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그 위험은 전부 다 가입자한테 줬어요. 분담료 80%, 50% 막. 그죠? 그게 사실 근거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의료 제공자랑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입자한테 그게 맞는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알로케이션 이너피션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듯이 우리가 의료기술 평가랑 근거 중심으로 저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테크니컬 이너피션시는 우리가 번들 페이먼트, 뭐 포괄수가제라든지 통합의료제도 이제 이런 걸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해치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기술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뭐 대상 목적 방법만 다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거기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수가 코드에 나와 있는 거를 행위 분류로 잘못 이해하고 그거랑 행위를 비교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료 행위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저런 이제 타겟, 민, 액션 뭐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어떤 해부학적 구조냐, 뭐 치료 재료를 집어넣는 거냐, 그다음에 뭐 물질을 집어넣는 거냐, 아니면 병적 조직을 제거하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방법에도 치료 재료라고 저 노란색으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신호기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직접 심는 장치도 있지만 이 유징 디바이스, 뭐 우리 그 초음파 절삭기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이용 장치가 그 유징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테터나 뭐 내시경 이런 거는 액세스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접근 장치나 이용 장치는 근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위험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저쪽 뭐 디렉트 디바이스 직접 심는 거야 이제
신중하게들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의료 행위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준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바이패스를 하느냐, 이 교환술이냐, 아니면 파괴술이냐, 뭐 배출술이냐, 절제술이냐, 뭐 이런 거를 놓고 저희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쉬워진다. 훨씬 저희가 의사결정하기가 쉽고, 이걸 진짜 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것들을 의사결정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제 그 우리가 환자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의료기술에 그것이 달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환자에서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를 하려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제도화하려면은 우리가 환자 분류 시스템을 나라에 통일을 시켜놓고, 어떤 그런 환자 분류 시스템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해야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근거 생성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야, 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비용 다 보고 거기에 관리를 갖고 우선순위를 세워놔야지 우리 보험 재정에서 어느 부분부터 받아들일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이 근거가 생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것들은 청구 현황을 빨리빨리 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좀 읽고선 의료 제공자와 우리가 위험 공유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관절 주사 이런 거는 사실 가입자한테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은 이 병원 가서 하고 또 일주일 쉬었다 저 병원 가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담률이나 이런 걸 갖고 가입자랑 위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가지, 매일 이렇게 개미 쳇바퀴 보듯이 해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보험급여 시스템에 조금 지불제도를 건들지 않고는 저런 것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그 건강보험 뭐 그거 할 때 대안적 지불제도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도 뭐 그 사회적 가치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저게 이제 그 환자 환불 분담률 하는 건데, 저거를 읽어보고 명쾌하게 이해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암묵지거든요. 전부 다 우리 글이 암묵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모호하게 써. 저 얘기는 뭐냐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형식지랑 분석지로 바꿔줘야 된다, 명확하게. 그래야지 이 평가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우리 강 과장님도 그렇고 또 아까 그 오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의료 정보 정책이나 또 데이터 지능 이쪽에 다 계셨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건의료 디지털 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근거는 있어야 되죠. 그건 이제 여기서 네카에서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딩 프린시플이 명확해야 됩니다. 코딩 프린시플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행위 분류를 아까 같은 그 표준 행위 분류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환자 분류 측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성 평가나 비용 효과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하라 그러면 숟갈 갖고 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그러면은 그게 나오겠어요? 숟갈이라는 게 인위로 적어놓은 건데, 상대 가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다 인위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은 반드시 코스팅 센터가 필요합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1000개 패널 병원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던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것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의 원가를 관리하려고 들까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외국의 모든 나라에는 전부 다 코스팅 센터 앞에는 인디펜던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코스팅 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를 우리가 원가로 집어넣어 줄까를 합의하는 거거든요, 의료 제공자와.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 코스팅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멋있는 경제성 평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적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말씀해. 아까 손을 한 분 드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화품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그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의료기술 재평가, 특히 이제 보건 의료기술 재평가에 앞서서 이런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급여의 그 의사결정이 많이 도움이 될지 그런 메커니즘을 순위 포함해서 프라이어타이즈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또 지불제도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 표준화된 영역. 그래서 요즘 3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보건의료정보원 이에서 이제 그 구축이 돼서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표준용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나 제일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또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코스팅 센터 이런 것이 이 그 외부의 영향 없이 저희가 이제 이런 원가 분석이나 그런 코스팅에 대해서 시시각각 이게 어떤 이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시각각 이런 변화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순서로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한 국민의 소리로 우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회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화입니다. 자료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국민의 소리라고 제목을 붙여주셔서 뭐 어떤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료기술 재평가위원으로 제가 오랫동안 참여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근데 얼마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키성장 목적의 호르몬 주사가 뉴스에 아주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재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라기보다 그 호르몬 주사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게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구나,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우리 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한편 아쉬웠던 거는 이게 발표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그 의료 시장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평가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의료기술이 적절하게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 사용이 줄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사실 별로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의료정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뭐 광고라는가 아니면 정보 제공이라는 형식을 통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광고성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특히 비급여에서 많은 의료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근거를 보면 근거가 우리가 이제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충분하거나 이런 판단들이 나온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 그 하나하나의 정보를 다 확인하고 사용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보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는 결국 식약처 같은 의료기술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 그다음에 공단, 그러니까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들, 또 평가하는 곳.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손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서 이러한 정보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의료기술 재평가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들이 그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와의 뭐 약관상의 보장 범위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료기술이 효과적인가를 평가할 때 그 결과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보험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의료 현장에서 그 반응을 보이려면 이러한 보험사의 반응이 있어야
의료 현장에서도 그 사용이 줄어들거나 또 그 의료기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다시 한번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들을 관련한 부처나 또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계의 반응이 사실 별로 없는 거는 앞에서도 뭐 학회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한 어떤 권위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 재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아직 없고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란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평가의 결과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그 평가한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나 아니면 권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임의로 평가하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는 것이 논란이 있었을 때 이렇게 평가 결과의 어떤 그 공정성 또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명 남짓한 인원이 이 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 결과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술 재평가가 꼭 필요하고 사실 이 평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고 진입한 의료기술들이 대거 퇴출될 거라는 그런 우려 아니면 기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된 기술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술 여기에 머물고 있지 실제로 많이 사용해서 말하자면 많이 제공되고 있는 기술들이 시장에서 즉각 반응을 보여서 제대로 퇴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실제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성이 의심되지만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예를 들면 포털에서 검색량이 굉장히 많은 의료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그런 의료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근거 불충분이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부족해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근거 불충분이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의 상황인데 외국의 캐나다 온타리오주인가요? 거기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안에는 안전성, 유효성 근거 불충분으로 공적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사실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평가위원회에서 근거 불충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평가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그 느낌도 말씀해 주셨고 또 비례지향적인 그런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에 어느 정도의 역할도 있었고 또 나름 결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인식의 그런 어떤 부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재평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결정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걸 이제 효과라고 치면 그런 효과가 실제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회나 국민들 그리고 국가나 어떤 유관 기관에게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하고는 또 아직은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5년 전에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 3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20분 그 많지 않은 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이 계속 또 역할을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역할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아까 보면 그런 전문가 풀도 한 600여 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면 물론 저는 네카야 소속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지금 갖춰지고 있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사실은 캐나다, 저도 온태리오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또 거기서 수련이 아니라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전문가로 몇 년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은 그런 그 의견과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는 거의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교육 수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에 거의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3,000여 분의 이런 패널들이 시민 포함해서 다각적인 그런 그 오랫동안 장기간 이런 조금씩 개선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런 그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콘센서스 협의와 합의가 도출되면서 국민적인 퍼블릭 리드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5년 이제 유치원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 저는 법제화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의료기술 재평가가 신의료기술 포함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그리고 또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고 이런 그 기술로서 인정되는 그리고 또 평가와 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또 원장님도 오셔서 의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필요한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그 예를 드신 성장 호르몬 건에 대해서는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그게 대상이 성장 호르몬에라고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내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고요. 의료기술이 평가와 관계없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고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불충분의 개념이 아직 불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그 언론계가 보는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해서 조동찬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입니다. 네카가 저를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을 최대한 안 해야겠다, 아껴야겠다 이런 네카의 일련 있는 축제 같은 토론회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것만 같아서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제가 오버하게 되면 우리 박정일 교수님, 저희 심경외과 선배님, 저는 제자뻘인데 저를 잘 말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겨려운 만큼 충분히 싸늘해도 되고요. 좀 얼려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 타이틀 의학 전문 기자에서 의학 전문을 떼버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실제 국민의 의료적인 생활을 보는데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계기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때문입니다. 280조의 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효과도 받지 않고 그냥 최저 출생률로 가고 있습니다. 제 동료로 가는데 걔가 이제 시켰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따왔는데 그 280조를 가장 정책을 많이 했던 그 국가기관의 인터뷰를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야, 280조 써가지고 저 기관이 가장 그걸 해서 망친 기관이야. 근데 저 기관이 인터뷰를 따와? 너 생각이 있는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지. 그 정책,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한 그런 제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야지. 이 정책이 있는데 왜 안 낳으셨습니까? 이 정책이 있는데 왜 안 낳으셨습니까? 물으러 다녀야 돼. 그래야 해결책이 올 것 같으니까. 저는 네카의 존재 이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복이죠.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있는데 신의료 기술부터 있습니다. 신의료 기술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재평가하는 것 중복입니다. 그냥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식약처가 되는 것만 허가하면 되고요. 거기서 좀 가격대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하면 되죠. 거기서 지금 또 네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평가하는 기술로만 보면 기자 입장에서 보는 네카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지만 이 평가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저희 과학기자협회 제가 부회장할 때 네카랑 처음으로 MOU에서 했죠. 국민들이 실생활적으로 헷갈려하는 부분을 해결한다면 그렇게 정해주신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보니까 저 소팔메토 먹는다고 전립선 비대증 해결되는 게 아니네. 항암 치료 고용량 항암 치료 받는다고 그거 섞어서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한방병원도 몇백만 원 패키지로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뭐 등급을 평가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국민들은 그냥 저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거야. 실은 이렇게 등급 이렇게 현학적으로 막 분류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시청자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기사로 안 씁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게 저거 좋은 거야, 저거 나쁜 거야, 저거 돈 많이 들고 하는데도 별로 효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야 그런 부분으로 저는 네카가 살아남는 길이지. 지금의 공급자적 방에서 이렇게 식약처와 그 건보공단의 양측으로 가는 중복 뭐 이런 부분들의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그냥 기자적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무성 교수께서 COI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료 출입 기자 중에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의료 기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을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송대상의 보도기자상 1년에 한 번 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MBC, KBS, SBS만 해도 1000명이잖아요. 1년에 한 명 주니까 그냥 순번대로 들어가면 1000년 걸리는 거죠. 한 번 받으려면. 근데 저는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출입 기자가 한 번도 안 받은 한국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식약처의 인하과 과정과 관련된 어떤 대기업과 관련된 이런 거였어요.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COI가 없는 사람들의 전문가 위원 구성이 가능한가? 전 퀘스천 마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래서 미국 FDA에 저희가 공식으로 질문했어요. 얘네 전문가 위원 어떻게 하냐? 사돈까지, 가족은 몰고 물론 사촌 레벨까지 그 업계에 있는 주식이 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싹 조사해야만 그 위원회에 전문가위원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식약처에서 1호 디지털 의료기기 했어요. 지금 2호까지 됐죠.
그건 제가 지금 식약처에 제가 기사를 쓰지 않고 식약처에 직접 얘기했는데 식약처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디지털 의료기기의 대조군 잡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근데 대조군을 잘못 잡았어요. 뭐 이유는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평가하신 분들이 그냥 다입니다. 근데 식약처는 도저히 배제할 수가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뭐 희소 난치병 환자들의 이것을 급여로 할 거냐 말 거냐 몇 세까지 할 거냐 이것도 이 COI를 완전히 배제하기에 전문가 그룹은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네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더 시청자한테 묻습니다. 전문가들의 COI가 팽배한 부분은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한테 더 물어봐. 그거 환자한테 더 물어봐. 저 환자한테 더 물어봐. 환자 케이스를 더 많이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보도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방법인데 네카도 물론 이건 네카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식약처, 건보공단 이렇게 전문가위원이 갖고 우리나라의 특유의 좁은 전문가 집단의 그룹에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위해서 각자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신의료 기술을 이제 뭐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이것을 신설한 것도 그렇고 다시 없앤 것도 저는 깜짝 놀라게 이런 좋은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기술들이 2014년 뭐 몇 년도에 다 여기서 네카에서 신의료 기술로 등재시킨 것들이죠. 그 과정은 어땠을까? 저는 뭐냐면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그 과정이 과연 투명했을까? 예를 들면 올해도 지난달에도 네카의 신의료 기술과 관련 제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사한테 제보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이해관계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서류 뭉치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불운하게도 저는 이번 생에 대기업과 관련된 이런 아이템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으로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대기업 제보 무슨 비리 제보 이런 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타파나 뭐 JTBC나 이런 데로 알아보시라고 제가 했는데 아무튼 지금도 이런 의료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거 아니야. 신의료 기술을 그거 하는 위원이지 우리는 등급 평가만 하는 기관이야.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들은 뭐야 저거 네카가 하는 건데 저거 잘한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대단히 단순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저는 지금 과학기자협회 백의종군에서 아무 저기다지만 정말로 지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자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촉각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하시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 저는 제가 기자 일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시키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시켜서 하는 일. 시켜서 하는 일을 총 맞는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이 하기 싫거든요. 아무튼 근데 총 맞아도 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 무슨 문제 합니다.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딱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살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우리나라 OECD 헬스 데이터 보니까 물론 OECD 헬스 데이터를 너무나 그거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자료도 아닌데 그걸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뭐 국학 아세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정말 뭐 짜증나기 그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료 객관화되지 않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게 자살률하고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할 때 이게 우리나라 자살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가정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두 개를 가장 우선하는 이걸로 잣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뉴스가 정말 재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아픈 부위, 우리의 상처가 가장 깊은 부위니까 네카가 들여다보는 모든 기술을 의료 기술을 다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게 어떤 형식이 됐던 형식은 조금 더 국민 친화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공급자적 정신,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친화적인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먼저 발표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어떤 그런 재평가할 때 현장에서는 이런 직접 환자를 만나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바로 하시는데 그게 전문가위원회에서 그게 시간 관계로 잘 반영이 안 된다. 전혀 대단히 문제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쓸데없는 프로세스 때문에 생략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힘줘서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중에 끊을 필요가 전혀 없이 만약에 전부 다 재평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만 해주신 분만 모셨다면 저희가 사실은 도움이 별로 안 됐을 텐데 이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 요즘 이제 한때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말이 쉼페터가 나온 말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의 기술이 앞으로 10년 후께 다 기술 개발이 축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 시장에 앞서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효율적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준비가 안 되거나 너무 고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상업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발전적인 그런 재현이 없으면 이런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 이제 마치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있고 특히 아까 저출산 문제에서는 직접 이런 당사자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 즉 요즘 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말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또 하나 저희 이제 이런 평가를 하면서 또 병원이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병원에 가면 이제 뭐 환자 중심 페이션트 센터 혹은 뭐 퍼슨 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료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슬로건을 많이 내미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죠.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 결과와 예후가 제일 안 좋았다. 소위 말하는 불필요하거나 때로는 좀 중복되거나 요구가 과한 그런 내용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이런 안전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로 보면 길게 보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환자 측면 아니면 국민 측면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과연 우리가 재평가 같은 사업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제일 제가 또 감명 깊게 받았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COI 저희도 매번 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사전에 재척 사유를 받는데 저희가 발표할 때는 외국에는 첫 슬라이드에 디스클로저를 꼭 보고하게 돼 있고 사실은 뭐 관계 없다 있다의 문제보다도 최소한의 관계 4촌에 8촌이든 뭐 투자기관이든 이런 그 경우가 있으면 어디까지 관여가 된 것까지도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재척사에도 보면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물론 뭐 4촌에 8촌까지 아니면 뭐 투자한 내용까지 다 이런 것이 재척 사유가 되는지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위원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성원이나 여러 가지 구성이나 매번 진행할 때 회의가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을 이렇게 무한정
우리가 풀을 갖추는 것도 당장은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법제화되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 이런 심포지움을 하는데, 세미나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감동 어린 그 내용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뭐 마지막이지만 영어로는 라스트, 그렇지만 리스트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으셨는데, 오늘 이런 여러 5분의 그 패널의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로 이제 그 국가기관 복지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 뭐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그 순서긴 하지만 충분히 좀 시간도 좀 지났긴 했지만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아까 저희가 넘겨진 시간이 10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드리고 한 10분 정도 이 복지부 의료정보혁신과 강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그 네카의 역할이나 기능을 좀 이렇게 개편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인가라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가지 뭐 신의료기술 평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료기술 재평가도 들어오고 하고, 그래서 근거 중심으로 이렇게 뭐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부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적 노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좀 만들면서도 고민됐던 부분이 그 지불제도라든지 저희가 뭐 의료행위, 또 비급여, 선별급여 이런 분류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뭐 패치워크식으로 이런 평가 작업들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고, 앞서 조동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그 소구력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기술 재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모든 기술들이 한번 평가를 받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쓰이는 상황이라든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같은 기술이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현장에서 변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이것이 선량한 어떤 구매자의 입장으로서 정부와 또 보험 당국이 이 서비스가 적정한 건지,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가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의료기술 재평가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의료기술을 다 재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선별급여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전에는 비급여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앞으로 의료기술 재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의료 현장에서도 좀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잠깐 좀 적어봤습니다. 선별급여에 관련돼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고, 또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했는데, 한때는 비급여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급여의 틀로 들였던 것들도 있고, 보장성 강화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기대는 되지만 효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치료 효과성, 또 경제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검증해 봐야겠다 하고 한시급여 형태로 들어온, 마치 2군 급여 같은 그런 형태로 들어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별급여의 틀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시급여이기 때문에 근거 창출도 개발한 개발자라든가 또 보험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근거 창출을 하고, 이 기술이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신속하게 검증해서 필요한 것이면 급여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느린 물 또는 저수지 같은 생태계가 되다 보니 그 안에서 혁신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별급여 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개편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급여 형태인데, 그러니까
비급여로 쓰이다가 관리가 필요해서 들어간 것들은 관리 형태의 선별급여로 분류해서 저희 관리를 하고 실제로 근거 창출이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발 업체의 부담들을 지우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되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조금 근거 창출의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앞으로 그 선진입되는 것들이라든가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것들도 들어오게 되면 필수급여 하기는 뭐하니까 이제 선별급여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선별급여가 들어오는 체계에서 어떻게 근거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심의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별급여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고 선별급여로 결정이 되면 3년이나 5년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3년이나 5년 그 기간 동안에 개발한 것도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는 것들도 중간에 이러한 부분의 근거 창출이나 관리하는 기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선별로 진입할 때부터 재평가하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급여화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건지 아니면 그 시장에 퇴출할 건지 이러한 구조들을 조금 전주기적으로 정밀하게 짜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근거 창출을 하기 위한 인프라인데 심평원과 네카 그리고 뭐 공단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이 그러한 그 근거 창출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폴리믹신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급여로 전환시킨 그런 우수한 사례인데 뭐 농내장 술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서 그 심평원에서 하는 적합성 평가와 그리고 네카에서 하는 의료기술 재평가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그 재평가를 할 때 연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고 또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도 서로 예측 가능하게 준비가 돼서 이 결과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연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근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런 선별급여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 버리는 그래서 결정이 유보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기술 재평가와 또 심평원에 하는 적합성 평가 간의 어떤 시스템적 연결 같은 것들도 저희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선별급여에서 저희가 또 많이 관찰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이제 근거 창출이라든가 이런 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기기하고 약제에 보면 약제 성격인 것들인데 의료기기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진입루트가 다양합니다. 아마 그것은 관리 기준이 얼마나 빡빡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실 이제 업체가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데 치료 재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별도 산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치료 재료에 대한 관리 기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이러한 평가의 문제 그리고 선별급의 문제들은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제도 개선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급여 문제입니다. 비급여는 굉장히 자율적인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목록을 해놓고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전체가 급여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 부분 혼합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합 진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 검증이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혼합 진료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사실 제가 비급여 업무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들이 건보 법령에 있는 비급여 목록을 보시면 이게 과연 체계화되어 있는 목록인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듭니다. 그때 하나씩 덧붙여 놓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서 이거를 보고 이게 진짜 이미 비급여가 아니고 비급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대단한 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급여를 관리한다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비급여의 가격을 통제한다거나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비급여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또 어떤 체계에서 이거가 이렇게 쓰이는 건지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의료 현장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 당국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더더군다나 정보 비대칭성이 좀 심한 또 그 소비자분들께서도 과연 이것이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지금 구조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도 지금 이제 비급여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표준화라든가 분류체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네카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기여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강정호 회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 비급여가 이제 얼마나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어 있는 건지,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아이젤 모니터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급여 기술들을 안전성, 유효성 정보들을 소상히 공개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형태로 가독성 있게 가공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네카의 역할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그것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학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급여에 관련된 어떤 임상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또 협력적인 모습도 네카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의료기술 재평가가 앞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다면 먼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선별급여 영역과 또 비급여 영역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되게 맨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선별급여나 비급여에 관련된 어떤 생태계가 굉장히 정적으로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어떤 의료기술의 접근성을 좀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도적인 어떤 창의력도 필요하고 또 운영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선별급여나 비급여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좀 반성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치되어 왔던, 심하게 말하면 방치되어 왔던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갖춰주고 또 틀을 갖춰주고 또 제도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복지부와 또 관련 우리 또 뭐 보험자뿐만 아니라 또 네카 이런 기관들에게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고민을 가지고 네카하고도 좀 저희가 열심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감사하고요. 저희도 정책을 하면서 그냥 책상머리에서 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의견을 듣고 그렇게 고민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급여, 비급여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의지를 말씀을 잘 해주셨고, 특히 네카의 역할 중에서 이제 이런 권고 등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권고 등급까지 하지 않고 저희가 대국민 홍보와 그다음에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의학 지식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주제를 발굴하는 트랙이 따로 있긴 합니다. 물론 그 트랙으로 많은 또 지금 시도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발굴이 더 되겠지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학문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권고 등급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진료 행위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미국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만 해도 한 30년 걸렸는데 지금 신의료 기술 포함해서 의료직 기술 재평가도 이제 15년, 5년째 돼서 저는 그런 미래가 지금은 현재는 좀 약간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너무 실망하지 않고 오늘 같은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또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개선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기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마음가짐을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또 신중히 진행을 할 때 또 그런 이런 토론과 사실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한 15년, 2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나름 우리는 좀 더 빨리 하니까 아마 15년이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한 5년, 10년 이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토자가 7토자인데 한자로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조동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절대로 짜고 좋은 말만 해주실 분을 모신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액션이 좀 있을 좀 스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 좋은 말씀만 많이들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네카의 그 보건의료연구원의 올해 2023년 연례 학술 대회 겸 이제 저희가 이런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제 생각에는 제가 빠지고 내년에는 전일정 과정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그 좀 알찬 프로그램이 아닌가. 특히나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좌장을 보면서 제 말씀은 좀 줄이고 청중이나 이 패널 분끼리 이렇게 서로 교차 질문하고 또 토의하고 이런 건전한 또 이 바람직한 그런 그 패널 토의가 됐으면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못해서 혹시 내년에 다시 불러주신다면 저도 준비를 좀 더 잘해서 그런 그 좋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네카의 그런 미래에 좀 더 알찬 그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 두 번째 세션에 그 의료기술 재평가 관련해서 6분의 패널 모시고 여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도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피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언제든지 저를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러면 저에게 그 부여된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을 진행해 주신 박정률 의장님과 6분의 패널 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모든 세션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품 추첨이 남아 있는데요. 경품 추첨은 역시 2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경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버즈 프로2 그리고 에어팟 프로2 총 두 분, 네 분께 행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두 분, 네. 네네. 아니, 자꾸 관계도 없는 세계의사회를 언급하셔서 세계의사회에서 무슨 경품을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총 4분이십니다. 갤럭시 버즈 두 분을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흰색 종입니다. 113번. 113번. 어머, 이상하네요. 네, 두 번째 분 뽑아주십시오. 왼손으로 이제 뒤를 도셨습니다. 굉장히 진중하게. 네, 노란색입니다. 39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팟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뒤돌아서 뒷모습이 자신 있으신 거죠. 자, 노란색 종이로 55번.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 더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노란색 종입니다. 27번. 27번 어디 계세요? 계세요? 네네, 27번.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 학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및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소리를 듣고 재정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질서 속에서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부 세션에 참여하셨던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좌장님과 또 원장님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서 무대 위로 잠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엔딩 마지막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자 양희정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